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전직 사회 강의를 하고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찍었거든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네? 보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고 바로 보시는 수업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 꽤 깁니다. 30분짜리지만 40강 가까이 되는 긴 강의 동안 저와 함께 운전직 사회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 너무 어렵거나 너무 좀 지엽적이라서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오지 않을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조금씩 있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절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빠듯합니다. 빠듯해서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이렇게 쓱쓱 지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책을 읽으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함께 지나가 보시도록 하시죠. 법과 정치입니다. 챕터 1번. 자, 민주정치론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정치 파트에서는 법과 정치인데 자, 제 수업은 여러분 책에다 열심히 적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적으세요. 적자생존이라고 했습니다.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훌륭한 고사성어죠. 뭐래냐? 자, 여기 봅시다. 법과 정치라는 과목에서 가장 먼저 항상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의 의미죠. 항상 법과 정치라는 과목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건데, 민주정치론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건데, 정치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정치를 분류해보면, 우리 책에 처음에 나옵니다. 정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고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정치란 뭐니?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의 정치는 통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하고 각부 장관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행동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행동들, 이걸 좁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 정치가가 하는 거를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간단하죠?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는 누가 하는 거다? 정치가가 하는 통치활동. 정치가에는 대통령과 뭐 정당인 이런 사람들 들어가고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관계? 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치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 요게 정치입니다. 갈등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싸움 같은 거죠. 싸움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는 길을 가다가든 밥을 먹을 때든 싸웁니다. 꼭 주먹을 쥐고 서로 치고받아야 싸운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갔어요. 단체로 뭔가 시켜야 되는 분위기에서 나는 짜장, 근데 옆에서 난 짬뽕. 짜장이지! 이런 갈등이 났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활동은 다 정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를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 이스턴 맞지? 예?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되게 유명한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답니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정치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보는 관점에는 두 번째로 정치를 보는 관점에는 자 보세요. 정치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는 누가 하는 것? 정치는 국가가 하는 거라는 거죠. 국가가 밑에 있는 국민들을 다스리는 활동이다.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현상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지울게요. 국가현상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현상설.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죠. 정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자, 정치라는 건 결과적으로 봐봐요. 정치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국가 중심이긴 한데 예를 들면 결국에 국가는 사회가 모인 거죠.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를 만들잖아. 그러니까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는 그 집단들이 중심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집단현상설이라 그러죠. 국가현상설은 국가가 정치의 주체다라는 입장에서 약간 좁은 의미의 정치의 의미, 요 정치란 통치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요 관점에 약간 맞고요. 그 다음에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건 현상설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현상설이나 집단현상설은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정치를 이해하는 관점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치 기능의 시대적 변화가 나오죠. 전근대사회, 근대사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정치 기능의 시대적 변화 요 부분은 이 뒤쪽에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책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린 지금 법과 정치니까 정치적인 측면을 되게 중요시 봐야겠죠? 정치적 측면에서 현대 정치 기능이 말한 사회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자, 시민혁명이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뭐게요? 네, 우리가 보통 시티즌 레볼루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시민혁명은 부르주아지 레볼루션입니다. 누구의 혁명? 부르주아의 혁명이에요. 부자들의 혁명. 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거기 책을 잠깐 보시면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입헌주의, 대의제, 권력 분립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서 투표권과 선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더라. 이 뒤쪽에 요 시대적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거기 3번에 큰 3번에 민주주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민주주의 파트도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민주주의는 그 뒤쪽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니까요. 여기서는 잠깐 패스를 하도록 하는데 잠깐 봅시다. 잠깐 보시면 거기 민주주의는 거기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정치죠. 직접 민주정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회와 평의회, 그 다음에 민선재판소로 구성된 후 아테네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뭐다? 이것도 뒤에 다시 나옵니다. 직접 민주주의죠.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민회하고 평의회, 민선재판소 요 속에 세 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나중에 뒤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민회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아고라 광장에서 모여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뭐 저 찬성이에요, 저 반대요, 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민회라고 하는데, 민회에서는 일단 뭘 하냐면 법을 만들었어요. 민회에서는 입법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를 선출했죠. 공직자를 선출했습니다. 참고로 이 공직자 선출을 해서요, 고대 그리스의 공직자 선출은 지금하고 비교해도 딱 떨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말도 안 되는 이게 뭐가 합리적이야 싶겠지만, 공직자 선출을 어떻게 했냐면 윤번제로 했어요.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일생에 한두 번씩은 뭘 할 수 있게끔, 관직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신의 뜻이죠. 추첨을 통해서 제비 뽑아서 관직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가 합리적인 방식이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정치가는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뭐 많은 경우 6선 국회의원이요. 6선이면은 한 번 임기당 4년이니까 24년 동안 정치만 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오래 정치하는 게 좋을 건가요?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니까 모든 국민이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정치를 하게끔 하려는 배려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윤번제라든가 추첨제 같은 거 하는 거죠. 혹시나 뭐가 나오면 독재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 민회에서 여러분 되게 유명한 보편추방법, 여기에서 왜 도자기 쪼가리에다가 독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표를 해갖고 그게 일정 개수 이상이 나오면 그 사람을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멋있는 제도죠. 물론 나중에 이 그리스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이용됐냐면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 꽤 많은 사람이 날아갔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을 하는 게 민회에서 하는 일들이랍니다. 뒤쪽에 나머지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의 원칙 있죠. 4번에 민주주의의 원칙.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이 고대 그리스의 민회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민주주의의 원칙.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치의 원칙.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지킬 것. 그죠? 자유와 평등. 조금 이따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죠. 제도의 원칙, 운영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념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뭐예요? 민주주의의 이념, 가장 핵심적인 이념은 두 개. 하나는 뭐? 인간 존중이죠. 인간 존중.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천부인권 사상에서 나왔으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인간 존중의 정신에 보시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상, 르네상스 운동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에서 로고스라는 걸 얘기했죠.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평등해.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로마의 만민법에 영향을 미치죠. 로마의 만민법. 그래서 로마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고대 그리스의 이 사상이 로마의 만민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도 뒤쪽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원리 보시죠. 민주주의의 원리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 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에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그 송강호 아저씨 주연했던 뭐였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그 영화 있었죠? 임시완 나와가지고 고문당한 학생으로 나왔던 약간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한 그 변호사였나요? 변호인이었나? 그 영화에 나온 그 송강호 아저씨가 딱 그 멋있게 대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 대사가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뭐요? 국민, 주권,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헌주의의 원리는 자 옆에다가 뒤쪽에 또 한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입헌주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의 지배?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뭐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입헌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법치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입헌주의를 다른 말로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법치주의를 할까요? 왜 법에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왜 법에 의한 지배? 자,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왕정 같은 거죠. 자, 똑같은 죄를 졌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왕이 과인은 자네의 충성을 아네. 이번에는 좀 실수를 했지만 좀 근신하고 있게 이럴 수 있죠. 근데 평상시에도 찍혔어요. 저 죄인에게 사약을 내려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특정 통치자에 의한 지배는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일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적어도 뭐에 의한 지배는? 법에 의한 지배는 똑같은 죄를 졌을 때 다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법에 의한 지배를 하는 이유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하는 이유, 법에 의한 지배를 하는 이유,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뭐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물론 대단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마음대로 뭘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국무총리 하나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어요. 다 뭐 청문회 거쳐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하는 또 하나 이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헌주의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권력분립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권력분립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권력분립은 이렇게 합니다. 권력분립은 우리나라에서 권력분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뒤에 또 나오는데 수평적 권력분립이 있고요. 수직적 권력분립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평적 권력분립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권분립 같은 거를 수평적 권력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 세부의 권력분립을 수평적 권력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직적 권력분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을 수평적 권력분립, 수직적 권력분립 이런 거다. 지방자치정부에서 하는 거 중앙정부에서 막 깔아뭉개지 못합니다. 지방자치정부에서 하는 거 중앙정부에서 깔아뭉개지 못한다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삼권분립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로크는 이권분립을 얘기했었고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인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했답니다.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거기 다수결의 원리는 뒤쪽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거기 민주정치의 형태를 보시면 직접민주정치하고 간접민주정치가 있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모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치 형태는 뭘까요? 직접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 직접민주정치입니다. 제일 좋은 정치 형태는요, 여러분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정치 형태는 뭐라고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못하는 거죠. 왜요? 직접민주주의를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 시간적인 제약과 하나는 공간적인 제약이요. 우리나라 지금 2000 몇 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한 4,500만, 4,700만 정도 돼요. 4,700만을 한날 한시에 어디다 모아놓을래요? 대통령 선거를 해요. 4천 몇백만 되는 사람들을 여의도 한복판에다 다 한 방에 모아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음 나쁘게 먹은 나라에서 거기다가 미사일이라도 한 방 터뜨리는 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전멸이겠네? 이해 가십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영토가 넓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가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스위스의 어떤 주나든가 이런 데는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민주정치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간접민주정치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간접민주정치는 대표를 뽑는 거죠. 대표를 뽑는 거. 근데 그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책에 보시면, 단점에 보시면 여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더 알아보기에 직접 민주정치 제도가 나왔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이거, 자, 우리나라는 현재 뭐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간접민주정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 세 개가 들어가면 우리는 직접 민주정치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세 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간접민주정치가 간접민주주의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영토가 넓고 뭐 하지만은 대표자를 뽑아놨는데 대표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나라 일을 한다든가, 우리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나라 일을 한다든가, 대표자들이 머슴일 하라고 뽑아놨더니 자기들이 갑인 줄 알고 움직이는 케이스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해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 그래서 있는 게 뭐라고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아시죠? 중요한 정치적 판단에서 국민에게 대놓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선거하고 투표가 좀 다른데, 국민에게 뭐요? 의견을 묻는 거죠.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찬성하시나요? 예, 아니요?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국민투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발안은 국민이 직접 뭘 만드는 거예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소환은 뭐 비리라든가 이렇게 선출직 중에 뻘짓하는 애들 있죠.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날려버리는 제도가 국민소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이 세 개 우리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 국가 단위로는 국민투표만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국민소환하고 국민발안은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국민소환하고 국민발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국민소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마련도 했는데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실행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의정치의 한계, 거기 보시면 대의정치의 한계, 요거 별표 좀 하십시다. 대의정치의 한계 뭐요?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차단된다. 뭐냐면 대표만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일이 없는 거예요. 대표들이 지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니까. 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단 뽑히면 일정 기간의 임기를 보장해 주잖아요. 대표들이 편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임기를 보장을 해주는데, 그 임기 동안에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네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지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가 전달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움직인다니까요. 국민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고요. 정치적 무관심. 이런 일이 여러 번 생기고 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놈을 뽑아도 그러고 저 녀석을 뽑아도 그렇고 똑같네. 아유 나 신경 끌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고요. 관객민주정치는 뭐냐면 맨날 벌어지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테레비에서 스포츠 중계를 보는 관객처럼 오늘도 또 싸우네. 내일도 싸우겠지? 모레도 싸울 거야. 이러고 보는 거죠. 마치 UFC 경기나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할 때 오오 그리고 맨날 욕하죠. 우리가 국가대표보다 축구를 잘 탈지도 못할 거면서 맨날 야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게 관객민주주의고요. 그 관료제적 민주주의 뭐 이렇게 인민투표적인 민주주의 여론이 조작되는 일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이제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분류했네요. 정부 형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정부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제, 하나는 의원내각제. 자, 여기 보세요. 책에 있는 설명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대통령 중심제는 맨 처음 시작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는요, 프랑스하고 미국 이 두 나라가 메인이 돼서 중심이 돼서 시작된 제도예요.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누구를 없애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죽이고,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거죠. 왕이 없어졌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 없으니까, 왕 대신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 초기에 통령을 뽑았거든요. 집단 대표제 그래가지고 3인에서 4인의 통령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보스 오브 보스를 뽑은 게 바로 앞에 뭘 붙여서? 대를 붙여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요, 영국이나 뭐 독일, 프랑스, 영국이나 독일, 일본 요런 나라들, 독일이나 일본 요런 나라들인데, 의원 내각제는요, 얘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는요, 정치적인 싸움의 결과라면 의원 내각제는 왕과 그 시민 계층 간의 타협의 결과입니다. 타협의 결과. 그 누구는 존재해요? 왕이 있어요. 하지만 뭐 하진 않습니다. 존재하지만 군림하지 않죠. 왕은 존재하나 군림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누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국가의 대표를 만들 이유가 없죠. 대외적으로 국가의 대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부를 만들 때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건 누가 하면 돼요? 왕이 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지만 뭐 하진 않으니까요. 통치하진 않으니까 대내적으로 뭐 할 사람이 필요해요? 통치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굴 뽑는 거예요? 국무총리. 여기서는 이제 국무총리라는 표현보다는 총리를 뽑죠. 총리. 그리고 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 내각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표에 보시면 그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제가 나오죠. 한번 표를 보실까요? 대통령제를 한번 봅시다. 의회와 정부의 완전 분립. 그래서 통치권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내각은 대통령이 자문기관이고 부통령 제도가 있고,
여기 이 표에 나타나는 대통령제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제입니다. 이 표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제는 어디 거라고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밑에 예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나오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완벽한 형태의 대통령제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약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믹싱된 대통령제에 가깝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행사를 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국무총리가 있지 부통령이 없습니다. 자, 국회와 정부의 관계. 대통령은 의회에 교서를 벌여 협력을 구하고, 강요는 법률안 제출권, 의회 출석 발언권이 없다. 참고로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요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 걸 허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회 출석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한 3월에서 4월 달쯤 되면 정부의 장관, 차관, 국무총리들이 국회에 나가서 대정부 질문을 받죠. 들어보셨나요? 뉴스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대정부 질문하죠? 예,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요는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원래 좀, 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관료를 금할 수 없는데, 강요가 의원을 금할 수 없는데, 전 제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강요가 의원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자, 책임관계. 의회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장관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진다. 이게 원래 대통령제는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장관 같은 경우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거의 잘리죠. 자, 상호견제 수단, 법률안 거부권이 있고요. 의회에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핵 소추권은 국무총리까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가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장점,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모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에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정책도 되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죠. 자, 비상시에 내각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지금 이 표에 나타나는 얘는 미국입니다. 프랑스나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자, 의원 내각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와 정부의 관계가 밀접하고 내각이 담당을 합니다. 통치권은 내각이 담당을 하고 군주와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늘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요. 대통령은 빼시고 군주는 국정에 관여하지 않죠. 군주는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요. 거기 내각의 설립 종속이 하원에 의존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집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지는데 하원은 임기가 있는 선출직 국회의원입니다. 영국의 경우요. 상원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임명직입니다. 임기 평생입니다. 임명은 누가 하게 해요? 영국은 여왕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예요? 얘네들은 귀족이요.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었죠. 그 아저씨 그 옆에 미들네임이 뭐가 있죠? 서 퍼거슨입니다. 서 퍼거슨 경. 영국 여왕이 귀족 임명했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하원에 집중돼 있고요. 상원은 그냥 가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발표 정도만 하는 게 되는 거죠. 영국의 권력은 다 하원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의원 내각제는 어디 거라고요? 영국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는 영국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강요는 나머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각의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 강요는 의원 중에 임명을 하더라. 강요는 법률안 제출권과 의회 출석 발언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장점하고 단점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내각이 되게 밀접한 경우니까 의회의 다수당 이퀄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의회랑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되게 탄력을 잘 받죠. 단점은 정권 바뀌면 다 갈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되게 자주 바뀌거나 여러 정당들이 난립해가지고 정권이 막 바뀌는 경우면 그렇죠. 한 나라의 정책 자체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원 내각제는 아주 발달된 양당대 정치에서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토스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 단점 나왔네요. 뭐요? 내각의 횡포와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소와 그 다음에 다수당이 된 경우 횡포를 할 수 있고요. 여기 세 번째,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내각의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내각의 그 총리는 그 다수파의 수장이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총리가 어떤 이유로 실각하게 되면은 그 내각이 다 갈립니다. 그래서 정계 권력이 수명이 짧기도 해요. 자,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이 없는 대신에 대통령제의 국가이긴 합니다만 부통령이 없는 대신에 누가 존재해요? 국무총리가 존재하죠.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 강요가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문제가 나오면 한번 얘기해 드리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그 민주정치의 역사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영국의 지금 여기 보이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역사들은 영국의 명예혁명의 과정, 그 다음에 보통선거가 일어난 차티스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과정들 다 시민혁명이라고 3대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가 않은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북한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치 발전사하고 북한의 정치 형태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서 간단하게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 민주정치의 발달 과정서부터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완전 중요한 사회계약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계약설 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